안녕하세요. 강남 종로학원 국어과 허준영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문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수업할 부분은 문학교과서 페이지 25페이지. 자, 여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작품이 두 작품이 있는데 먼저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 김강규의 묘비명이라는 시가 있네요. 보통의 경우에는 보기가 있으면 보기부터 읽고 문제를 푸는 게 맞겠죠? 자, 먼저 가시가 있고요. 낫이 있고 일반적인 보통 시험이랑 좀 다르게 다 비평, 문학 비평이 하나 더 들어있네요. 그리고 1번은 두 작품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고요. 2번은 A의 관점에서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해라 했으니까 A 부분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2번 문제가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기 문제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3번 다를 참고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기다라고 생각하고 두 작품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에 보면 A.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자,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두 개로 나누고 있네요. 자, 먼저 반영은 있는 그대로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인 진실을 반영하는 것. 자, 이쪽 전자는 일상적인 진실을 반영하는 것. 후자는 일상적인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 자, 요게 지금 A 부분의 내용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는 뭔가 현실을 반영하는데, 자, 시는 현실과 인생을 반영하는데, 이때 반영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있어야 하는 현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반영하는데, 요건 일상적인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건 당위적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먼저 그래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관점에서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해라. 자, 그러면 우리 가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 자,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섣달 보름, 달이 밝은 밤. 섣달이 언제인지 아시죠? 음력 12월, 한겨울이네요. 암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자, 암냇물도 쨍쨍 얼어서 조이는 이 밤. 자,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죠.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어. 자, 먼저 1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적 공간,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구나. 자, 먼저 시간적인 배경은 겨울, 그리고 밤이란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통 시에서 배경이 나오면, 그게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배경이 나오면 시적 상황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시간적 배경이 겨울이고 밤이면 시적 상황으로 친다면 긍정적 상황일까요? 부정적 상황일까요? 그렇죠, 부정적 상황. 그래서 이건 부정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겨울밤 마이너스. 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어. 자, 상황이 나오면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드러나야 되겠죠. 자, 이 시에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는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어. 아, 노래를 불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노래를 부름. 이게 바로 시적 화자의 행위니까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시에서 시 공간적 배경이 나오면 보통의 경우에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더라. 뭐 시상 유발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회상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연상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배경은 다양한 의미로 쓸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더라. 자, 부정적 상황. 그러고 난 다음에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었죠. 노래를 부른다. 자, 그러면
부정적 상황에서 시적 화자의 태도 또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 노래가 부정적 상황에 좌절하고 부정적 상황을 수용하는 절망의 노래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맞죠? 또 한 가지는 이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자 하는 희망의 노래, 긍정적인 노래, 자, 의지적인 노래, 플러스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아직 1년까지 읽었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불렀구나. 그리고 이 노래가 강을 건너갔구나. 자, 이형 갑니다.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오, 자, 사막이라는 또 이제 뭐가 나왔나요? 공간적 배경이 나왔네요. 자, 공간적 배경. 흔히 사막은 불모의 땅,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공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일반적인 의미로 봤을 때 사막 또한 부정적인 공간이구나. 아, 시공간적 배경이 다 부정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어. 자, 부정적 상황. 다시 노래를 제비같이 지금 직유법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죠. 아까 노래는 시적 화자의 태도, 행위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는 이제 딱 답이 나왔네. 긍정적 행위일까요? 부정적 행위일까요? 제비같이. 자,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이야? 여기 보니까 겨울이었었죠. 겨울에 제비같이 노래를 불렀어. 자, 제비는 어느 계절에 날아오는 새죠? 그렇죠. 봄. 그러니까 자, 이거 봄을 의미하는 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은 이렇게 부정적 상황 겨울이니까 봄을 부르는 제비 같은 노래를 내가 부르고 있구나. 이 겨울이 어서 가고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또는 봄이 곧 올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노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때 노래는 긍정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겠죠. 희망의 노래. 자, 뭔가 겨울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적인 노래. 자, 극복의 노래.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노래가 될 수 있겠네요. 자, 3년 갑니다. 못 잊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자, 가기는 갔지만 뭐가 갔어? 노래가 간 거죠. 그죠? 그럼 내가 노래를 부른 이유가 오라, 못 잊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기에, 뭔가 동정심에서, 그치? 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못 잊을 계집에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집조차 없다기에 그녀에게 희망의 노래를 지금 제비처럼 부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잠시만. 이육사면 일제시대 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시인이죠. 그런 어떤 배경을,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이때 못 잊을 계집에는 우리 민족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집조차 없다라는 이런 말이 있으니까 당시 유랑했던, 자, 떠돌이 생활을 했던 우리 민족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같기는 같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자, 갑자기 왜 날개가 나왔죠? 아까 이게 제비, 노래를 제비에다 비유했으니까 날개가 나왔네요. 어린 날개가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자, 여기서 봐. 갯. 이 갯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죠. 자, 지금 이거 3년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상황이 절망적인 가정. 자, 최악의 부정적인 가정을 하고 있네요.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 다시 이쪽으로 봅시다. 부정적 상황이었어. 자, 그래서 나는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부른 이 노래는 희망의 노래, 의지적인 노래였었죠. 근데 시적 화자는 알아. 어쩌면, 자,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있네요. 어쩌면 내가 부른 이 노래가 힘이 없어서, 날개가 지쳐서, 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상황, 자,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네. 자, 여기서도 다시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어차피 내가 노래 불러봤자 그 노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만둘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배우는 이 시들은 전부 다 수능에 나오는 시들이죠. 즉 지극히 교육적인 시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끝까지 노래를 부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추천사라는 서정주의 시가 있죠. 이 시도 똑같습니다. 구조를 보면 저 먼 하늘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그네를 갖다가 띄우는 거죠.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자, 이상향에 대한 동경. 근데 시적 화자는 어느 순간 알아. 나는 저 서쪽으로 가는 달같이는 갈 수가 없구나. 한계를 아는 거죠. 인식을 했어.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나는 서쪽으로 가는 달처럼은 자유롭게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돼? 다시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끝까지 가는 거죠. 의지적인 자세. 아마도 이 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잠시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있어. 자, 사막 나네요. 사막. 부정적인 공간.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여기서 조상이라는 것은 조문 온다 이런 뜻인 거죠. 조문 온다. 그러니까 이거 모래불에 떨어져서 죽었어. 그래서 별들마저 어머 노래 너무 불쌍해 라고 이렇게 조문 오는 이 밤. 부정적인 상황.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자, 이 부정적인 시간은 여기서 옛일은 뭘까? 행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노래를 부르는 행위. 그치? 자, 그래서 이때 옛일은 화자가 노래를 부르는 행위. 요걸 옛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도 곱게 짜내나니. 자,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었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희망의 노래, 긍정적인 노래였어. 근데 긍정적인 시간에, 긍정적인 시기에 부르는 긍정적인 노래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부정적인 시간에 부르는 어떤 희망의 노래는 그 자체로 대비적으로 더 희소성도 있는 거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냥 좋은 시간에 부르는 이 노래가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간에 부르는 이 밤에 부르는 이 노래가 무지개보다도 더 고울 수 있다. 곱게 이렇게 짜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한 가락은 여기에 두고, 자, 한 가락 당연히 내가 부른 노래, 그 노래 한 가락은 여기에 두고 또 한 가락은 어디매인가. 자, 어디매인가? 날아갔을 거야. 어디매인가? 건너갔을 거야. 이런 뜻이겠네요.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어. 1년의 맨 앞부분에 있는 구절과 유사한 구절을 써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A의 관점에서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보면 자, 시는 인생을 반영하는데 이 반영하는 대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일 수도 있고 있어야 하는 현실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일상적인 현실, 있어야 되는 현실을 당위적 현실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앞에 시를 배웠으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있는 현실은 뭘까? 근데 객관적으로 시에서 존재하는 것들. 그렇죠. 뭐 겨울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 부정적인 시공간, 시적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상황. 이게 바로 일상적인 진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당위적 현실은 뭐가 돼야 될까?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그건 바로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 노래를 부르겠다는 이 행위. 이게 바로 당위적인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의 관점에서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먼저 기억. 자, 기억은 암내강 쨍쨍얼어 조이던 밤에 이게 기억이었습니다. 기억은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맞네요.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쌤이 얘기했었죠? 시 공간적 배경은 시적 상황을 드러낸다. 정확하게 맞네. 자, 2번 니은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그러니까 끝없이 가도 사막이 닿는다는 뜻이야.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사막, 공간적 배경. 자, 정확하게 맞네요. 자, 디귿이 뭔가 봅시다.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자,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맞네요. 타서 죽겠죠 했으니까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고 있다. 그렇죠. 화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투영했다, 집어넣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4번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자, 먼저 니을이 뭐냐 하면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이거 노래가 죽었어.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마저도 눈물을 머금고 그치? 눈물 먹은 별들이 조문 오는 밤.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가 있나요? 없죠. 자, 부정적이었고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않죠? 그렇지 않죠? 자, 여전히 계속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어. 그래서 태도 변화도 없고 희망적으로 바뀐 것도 절대 아니겠네요. 정답은 4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까지 마저 봅시다. 자, 미음.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밤 부정적인 거. 자, 무지개. 보통 시에서는 긍정적 의미로 쓰는 거죠. 자,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 왜? 자, 이 노래는 긍정적인 뭐보다도 무지개보다도 더 고운 것이니 당연히 계속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겠죠. 당위적 진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사실 굉장히 좋은 지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해석했던 것처럼 배경이 나오면 시적 상황이겠구나. 시적 상황에는 반드시 화자의 태도나 정서가 드러나겠구나. 이 시에서는 정서로 드러난 게 아니라 태도를 통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났구나. 그리고 이 노래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뭐 하겠다? 계속 부르겠다는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가 들어있구나. 요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1번과 3번을 보니까 1번은 공통점 찾기 문제고요. 3번이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을 이해해라 라고 얘기했네요. 자, 답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A 부분은 우리가 읽었고요. 그 다음 부분. 한편 시에 대한 시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자, 그러니까 시의 대상이 뭐다? 시가 바로 시쓰기의 대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자, 이때 대상은 시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자, 시쓰기라면 시론, 시인에 대해서 쓴다면 시인론, 이게 된다는 뜻이네요.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자, 사실은 시가 다루고 있는 대상이 시인데 이걸 시라고 말하지 않고 노래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갈래의 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뜻이네요. 자,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결국은 이거 두 가지 얘기하고 있네요. 인간이 지향해야 될 바람직한 삶의 방향, 그리고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의 태도. 이게 바로 자, 시에 대한 시쓰기에서 결국 드러나는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안 상태에서 우리 나시부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나시. 나시는 김강규의 묘비명이라는 시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잠시만. 김광규라는 시인 나오면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둡시다. 김광규 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가 반어적 수법을 쓰고 있죠. 전부 다 반대로 말하고 있어. 그래서 김광규 딱 보는 순간 앞으로 어떤 시를 보든지 김광규 시가 나오면 반어적 수법이 들어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시를 이해하기 편하죠. 다시 한번 봅시다.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자, 시 소설.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잘 보면 시 소설과 돈이나 높은 자리는 대조적이죠. 자, 먼저 시 소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나 소설을 우리가 읽고 쓴다고 해가지고서 밥이 나오나요? 쌀이 나오나요? 돈이 나오나요? 그렇죠. 이 시나 소설은 우리 정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정신적인 가치, 이런 말 쓸 수 있겠네. 자, 반면에 돈이나 높은 자리는 속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세속적인 가치. 자, 돈이나 높은 자리, 지위, 이런 것들은 물질적 가치, 자, 세속적 가치. 자,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나 소설을 하나도 읽은 바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는 전혀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네요. 근데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물질적 가치만 추구했다는 거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자, 훌륭한 비석.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신적 가치는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물질적 세속적 가치만 추구했던 이 사람이 남긴 이 비석을 우리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적 화자는 결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속의 마음과 표현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반의적이구나, 쓰레기를 남겼다, 이런 뜻이겠네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앞으로 돌아와서, 자, 이 사람 그도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반의적인 거겠죠. 자, 죽기 전에 생각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야. 시적 화자는. 자, 이것도 반어. 자, 다 반의적 표현이 쓰였구나. 자,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자, 여기서 시적 대상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였고 또 하나는 유명한 문인이 이제 시적 대상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묘비명을 쓴 이 문인 또한 제대로 된 문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은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찬양하는, 예찬하는 긍정적인 묘비명을 썼을 텐데 이건 그의 삶과 부합하지 않는 거짓된 묘비명이었을 테니까. 따라서 이때 문인이 유명하다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반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자, 얘들아, 거짓이 아까 말했듯이 그 묘비명에 적혀있는 내용은 거짓으로 그를 예찬하는 묘비명이었어. 따라서 귀중한 사료, 자, 역사적인 자료다 이 말이야.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이것도 반의적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물질적 가치만 추구했던 그라는 사람과 그를 위해서 거짓된 묘비명을 남겼던 어떤 문인. 자, 이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걸 보고 이제 시적 화자가 자기를 성찰하는 거야.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그런 건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역사는 진실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자, 그런 묘비명을 쓴 시인은 무덤조차 남길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뭔가 떳떳하게 살아야만, 그치, 제대로 된 무덤을 남길 수 있다. 자, 시적 화자도 결국 시인 중에 한 명일 터이니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기 성찰.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자, 아까 가시, 이육사의 강을 건너간 노래, 그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맞죠? 이 노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노래였어. 2번.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확하게 맞죠? 자, 못 잊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기에, 이런 표현 나왔었죠?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부른 거야. 자, 3번.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군. 아까 반의적이었죠? 비판적이라는 거야.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겠군. 그렇죠. 맨 마지막에 시인은 어디에다 무덤을 남겨야 하는가라는 자기 성찰을 하고 있었네요. 자, 5번.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요 부분이 틀렸네. 자,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까 반의적 표현이라 그랬죠.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화자의 어떤 인식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란 거 확인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1번 문제 풀고, 자, 이 부분을 넘어갑시다. 자, 1번 공통점 찾기 문제네요.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자, 두 작품 다 청자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1번 바로 탈락. 2번 유사한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반복하면 뭔가 강조가 나타나겠지만 유사한 식구의 반복은 가시도 나시도 없었죠. 자, 3번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자, 시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적 대상이야. 자, 그러면 가시 같은 경우는 노래라는 시적 대상이 있었는데 이 노래는 강을 건너갔죠.
강을 건넜소 했으니까 노래라는 어떤 생명력이 없는 것에 강을 건너갔다라는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 맞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 3번은 가시에는 해당되네. 자, 그 다음에 나시도 보면 묘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묘비는 살아남아. 자, 묘비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살아남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일종의 다 화류법이죠. 자, 이렇게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정확하게 맞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오지만 나시에는 자연이 대상이 된 시가 아니었죠. 자, 5번, 반어적 의조를 활용하여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건 나 작품에만 해당되는 거죠. 4번은 가 작품에만 해당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28페이지, 29페이지. 이종환의 비가라는 연시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병기의 풍란이라는 수필이 나왔네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가나에 대한 설명. 자, 두 번째 문제도 가나에 대한 감상. 세 번째 문제는 기억과 니은의, 아마 이게 19일 거야. 19를 비교하는 내용.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기가 하나 떴고요. 8번 문제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 부분을 감상하라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순서를 먼저 가작품과 관계되어 있는 게 7번 문제고요. 7번부터 풀고 그 다음에 가시에만 해당되는 게 6번 문제네요. 6번 풀고요. 그리고 한 작품만 있는 8번 문제 풀고요. 공통점, 차이점 두 작품을 물어보고 있는 4번, 5번 이렇게 이 순서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부터. 자,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임병양난 이후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의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임병양난이 뭔지 아시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임병양난 이후에 자, 이 시를 쓴 사람이 사대부라는 거야. 연시조의 양식을 활용해 전쟁 이후의 현실의 문제. 자, 생각해보면 전쟁 이후의 현실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비참한 현실이겠죠. 마이너스. 이걸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병자호란 직후에 지어진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 자, 첫 번째 이게 담겨 있다는 거야. 세자를 그리워하는 마음. 임금을 향한 충정. 자, 임금님을 향한 충성심. 이것도 담겨 있고요.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연한 말이죠. 자, 세 번째. 전쟁 이후 상황에 대한 견해. 자, 전란 후에 상황에 대한 견해. 뭐 견해란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인식, 정서 이런 뜻이겠죠. 여러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그 같은 내용들이 올바로 파악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는 이런 배경 하에서 지어졌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바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가시. 제목이 비가인데 비가라는 뜻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밤중 혼자 일어 묻노라 이내 꿈아. 자, 꿈아 있으니까 꿈이 뭔가 청자로 설정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꿈아 묻노라.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온 거. 만리 요양에 언제 다녀왔니? 자, 참고로 시에서 만리 이렇게 거리가 나타나면 공간적 거리도 되지만 정서적 거리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요양 밑에 설탕 표시되어 있는 참고를 보니까 요양은 청나라에 있는 심양이라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보기에서 세자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었죠. 자, 만리 요양을 언제 다녀왔니? 반갑다. 학가 성객을
자, 학가. 세자가 탄 수레를 학가라고 얘기합니다. 선객. 선객은 신선 같은 손님 이런 뜻이네요. 합치면 세자가 탄 수레에 탄 손님 이런 뜻이니까 누가? 그래, 바로 세자야, 세자. 학가 선객을, 세자를 친히 본 듯하여라. 자, 직접 본 것 같구나. 꿈속에서 봤지만 진짜 본 것 같구나. 생생했구나. 반가웠다 이런 뜻이겠죠. 반가움의 정서. 그래서 제1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꿈속에서 자, 묘양 땅에 있는 학가 선객 세자를 봐서 너무 반가웠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현실에서는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세자와의 이별, 이게 당연히 전제된 상황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수 갑시다. 박재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리 없다. 박재상은 신라 때 충신이죠. 왕의 동생을 구하려고 일본에 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왕의 동생은 구하고 결국 죽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충신의 대표적인 인물, 이게 박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신라의 충신이라고. 박재상 죽은 후에, 자, 바꿔. 자, 충신이 죽고 난 후에 님의 시름 알 리 없다. 님. 사대부 시조에서 님은 임금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님은 아마도 임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세자일 수도 있어. 박재상이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사람이 없구나. 이역 충궁을, 자, 이역은 멀리 떨어진 지역 이런 뜻이고요. 충궁은 봄의 궁궐 이런 뜻이야. 그럼 멀리 떨어진 곳에 궁궐 속에 있는 사람 누굴 말할까요? 그래, 세자. 그래서 이역 충궁, 앞에 있는 학가선객과 동일한 의미네요. 세자야. 세자를 누가 모셔오겠는가? 왜? 충신이 있었으면, 박재상 같은 충신이 있었으면 구해올 수 있을 텐데 이제 박재상이 죽어버렸으니 세자를 구해올 사람이 없구나라는 안타까움의 정서가 들어있네요. 모셔오리 했으니까 서리적 표현이죠. 모셔올 수 없다 이런 뜻이네요. 지금 치술령 기원을, 자, 치술령은 사실은 조금 알아야 돼. 여기 만약 참고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게 실전이라면. 참고로 치술령은 박재상의 아내가 박재상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어버린, 바위가 되어버린 그 고개죠. 그러니까 저 박재상이랑 관계되어 있는 고개가 바로 치술령이야. 치술령의 귀혼, 자, 죽은 영혼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바로 박재상을 말하겠네요. 그치? 자, 충신을 생각하며 못내 슬퍼하노라, 슬아하노라, 슬퍼하노라 이런 뜻이겠네요. 자, 그 다음 육수 갑니다. 조정을 바라보니, 자, 신하들이 모여있는 공간,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이 하 많아라. 무신들이 매우 많구나. 신구한 화친을, 자, 이때 신, 이건 매울 신, 신라면 할 때 그 신, 고, 쓸고자죠. 그러니까 신구하다 이 말은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야. 괴롭다 이 말이야. 신구한 화친을, 그럼 이 화친은 화자의 생각에는 부정적인 거네요. 그치? 자, 우리가 아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랑 우리나라랑 맺은 그 화친, 조약, 이것을 누를 두고 한 것인고 누구를 두고 했단 말인가? 부정적인 생각, 화친에 대한 슬프다. 조구리는 이미 죽었으니, 자, 밑에 보면 조구리는 충신이라고 나왔죠. 충신. 조구리는 이미 죽어버렸으니 앞에 박재상이랑 동일한 인물이네. 참성할 리 없어라. 원래 조구리가 왕 옆에서 말을 갖다 같이 몰아주던 마부였어. 충신이었어. 이때 참성이란 것도 함께 탈 사람, 수레를 함께 탈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마부라는 뜻이겠네요. 그치? 자, 수레를 함께 탈 이 사람이 없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참성도 뭐야? 조구리랑 똑같은 충신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대비되는 것은 조구리와 무신이 대비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무신들은 많기도 많지만 진짜 이런 충신이 없구나라는 안타까움의 정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칠수 갑니다. 구중 달 밝은 밤에 성녀 일정 많으려니, 자, 먼저 여기서 성녀라는 것은 밑에 보면 나왔지만 임금의 걱정, 염려, 임금의 걱정과 임금이 해야 될 일정이 많으니 이역 풍상에, 아까 나왔었죠. 이역, 멀리 떨어진 지역, 청나라 요양, 이역의 풍상, 바람과 서리, 자, 부정적 의미겠네요. 자, 먼 곳에서 고생하는 것에 학가인들 잊을 소냐. 아까 학가 성객할 때 학가, 세자였죠. 세자를 잊겠느냐. 자, 서리적 표현이니까 잊을 수 없다 이런 뜻이네요. 이 밖에, 이것 말고도 억만창생을, 자, 억만창생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백성을 못내 분별하시도다. 분별이란 건 원래 구별하다 이런 뜻인데 고전에서는 분별이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분별, 걱정. 자, 그럼 다시. 자, 구중. 구중은 임금 있는 궁궐이야. 구중달 밝은 밤에 성녀, 임금의 걱정이 많구나. 자, 첫 번째,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학가인데 잊을 소냐. 세자를 잊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네요. 자, 두 번째,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억만창생을 걱정하느라고. 그치? 만백성을 걱정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임금의 걱정이 있는 거네. 그래서 중장, 종장 이 두 가지는 임금의 걱정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원인이 되고 있네요. 자, 팔수 갑니다. 학생들 놓고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카메라만 보고 하니까 빨리 목이 쉬었어. 자, 좀 천천히 할게요. 선생님 생각할 때 이제 팔수, 구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팔수, 구수가. 구릉에 낳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구릉에 나 있는 풀, 우리가 아는 풀, 자연물이 봄비에 저절로 길어서 아는 일 없으니, 알 일이 없으니 그 안이 좋겠느냐? 얼마나 좋으니? 진짜 좋다 이 말이야. 안이 좋겠느냐? 서리적 표현이니까 매우 좋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자, 우리는 너희만도 못해서 이때 너희는 당연히 풀을 의미하겠구나. 너희는 의인화가 쓰였네요. 시름겨워하느라 근심 속에 있노라.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팔수의 내용. 자, 보니까 먼저 풀이 있어. 풀. 이때 풀은 아는 일이 없어. 알 필요가 없어. 아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좋을 소냐? 그 안이 좋겠느냐? 좋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는 대비가 되고 있죠. 우리는 너희만 못해서, 이 말은 우리는 아는 일이 많아서. 자, 어떤 전쟁의 어떤 고통, 그치? 병자호란의 어떤 병자호란 다음에 남한산성에서 맺었던 그 어떤 조약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부끄러움, 그치? 이런 거 아는 일이 너무 많아서 시름겨워하느라 근심에 젖어 있구나. 자, 그러면 이때 이 풀이라는 자연물과 화자, 우리는 뭐가 되고 있나요? 대비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대비가 되는 이런 대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객관적 상관물. 이건 객상이야.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화자랑 대비되는 대상으로서의 객관적 상관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구수 갑니다. 조그마한 이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화자를 말하겠죠. 조그마한 이 몸.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자, 구름 속에 있어서 어디에 서울이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 서울 한양. 한양에 누가 있나요? 그렇죠. 임금. 그래서 이때 서울이 의미하는 것은 임금. 임금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뜻이네요. 바람에 지나는 검불 같아서. 화자가 이렇다는 거죠. 그죠? 자, 검불은 뭐 낙엽이라든지 마른 나뭇가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람에 지나는 검불 같아서, 바람에 나부끼는 검불 같아서 이런 뜻이네요. 그치? 갈 길을 몰라 하노라. 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구나. 자, 먼저 이게 기억의 풀, 그 다음에 니은의 검불 이게 나왔는데 이때 검불 같아서 했으니까 이때 검불은 화자와 동일시가 되는 거죠. 동일시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 이때 검불도 뭐가 되는 건가요? 객관적 상관물. 자, 대비 동일시. 전부 다 객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쓰이는 모든 시적 대상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전부 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생각해도 절대 틀리지가 않죠. 자, 잠시만. 선생님과 함께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객관적 상관물. 자, 원래 객관적 상관물의 정의는 이거죠.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모든 대상. 자, 화자의 정서를, 여기서 포인트는 간접적이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모든 대상.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야. 자, 쉽게 말하면 시는 이런 거죠. 자, 화자가 있습니다. 화자. 자, 이건 뭐 자라고 해도 되고요.
시니까 선생님이 화자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이 화자가 아닌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자, 이걸 우리는 뭐 대상, 상황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걸 그냥 세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자, 외부적 세계, 세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세계를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건 시가 아니야. 이것은 분필이라는 대상을 선생님이 바라보고서 이것은 분필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시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 선생님의 주관적인 정서를 집어넣는 거야. 이것은 자, 대학으로 가는 도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이제 시가 될 수 있어. 나의 내면 세계를 통과해서 이 분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화자가 있고 대상이 있는데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화자의 내면, 이 내면 세계를 통과해서 대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네. 쌤만 이해됐죠? 이때 이 대상이나 이때 이 모든 상황이 바로 뭐라고? 객관적 상관물. 자,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상의 화자와. 그러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대상,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식한 거죠. 그래서 대상의 화자와. 뭐 자아와 이렇게 해도 되겠네. 자, 두 번째, 이걸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대상의 자, 내면 세계로 인식을 한 거니까 내면화. 또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대상이 원래는 그냥 풀이고 원래는 그냥 건물이어야 되는데 자, 화자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변해버렸죠. 대상의 주관적 변형. 자, 이런 것들이 모두 객관적 상관물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더라 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다 객관적 상관물이야. 쌤이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시에서 바라보는 모든 대상들은 객관적 상관물이다. 왜? 화자의 주관적 정서를 통해서 주관적인 내면 세계를 통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상은 때로는 화자랑 이렇게 동일시 될 수도 있고 화자랑 이렇게 대비될 수도 있는 거더라.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 한번 7번 6번 자,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6번 자, 먼저 7번부터 일수의 어느덧 다녀온 거와 사수의 니라서 모셔오리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자, 꿈속에서 언제 다녀왔니? 누가 모셔올까? 이 부분에는 세자를 그리워하는 마음, 당연하죠. 자, 2번 사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임의 시름에 대해, 자, 임금님의 시름에 대해 육수의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조구리는 아까 충신이었죠. 충신이 없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 맞네요. 임금은 근심이 많은데 이 근심을 해결할 충신이 없구나. 자, 3번 육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있음에도 신고한 화친을 맺은 결과로 칠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맞죠? 보기에도 보면 잡혀간 세자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아,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4번 칠수에서 근심에 쌓여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구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었다. 그렇죠. 자, 오색 구름에 덮여 있어서 서울이 어디인가, 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맞네요. 자, 5번 칠수의 달밝은 밤과 팔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칠수의 달밝은 밤과 팔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자, 우리 칠수가 나와 있었던 달밝은 밤 봅시다. 구중 달밝은 밤, 임금님의 근심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달밝은 밤이 화자의 어떤 긍정적 전망과 기대라고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때 봄비는 그냥 저절로 풀이 자라나게 만드는 어떤 촉매제였던 것이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전망 기대랑 전혀 관련성이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6번 문제. 기역, 니은을 비교한 내용. 자, 기역은 아까 풀이었고요. 니은은 마른 나뭇가지, 낙엽, 금불이었습니다. 자, 1번. 기역, 니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자, 경외감. 뭔가 두려움도 가지면서도 뭔가 예찬하는, 그치? 놀라움을 가지는 존재이다. 아니네요. 자, 2번. 기역, 니은은 모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인생 무상 이런 거 아니었죠?
허무함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3번 기억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니은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풀은 어찌 보면 화자가 울분, 슬픔이 있었는데 대비되니까 울분을 더 심화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니은은 완화하는 건 아니죠. 건불 너의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구나 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은 절대 될 수 없고요. 자, 4번 기억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니은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가 된 소재이다. 기억, 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 맞죠? 난 풀만 또 못하구나. 맞네. 니은은 과거 시간에 대한, 아니죠. 이것도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인 거죠. 두 개 다 똑같아. 자, 5번 기억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 니은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 정확하게 맞네요. 정답은 5번. 이렇게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를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전 서울 개동 홍술 해골에서 살 때의 일이었다. 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 작시도 하고 고서도 사들이고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바쁜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다. 자, 유기적으로 읽읍시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바로 난을 키운 걸 말하겠죠. 바쁜 가운데는 앞에 있었던 요것들, 독서하고 시짓고 고서 사들이고 이런 것들, 이게 바쁜 거네요.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했다. 바쁘니까, 그치?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이 더 같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한 향을, 아주 짙은 향을, 진한 향기를 맡을 순간에는 문득 환희의 벼류세계에 대여, 벼류세계라는 건 별천지라는 뜻이죠.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했다. 자, 나를 잊을 정도의 무념무상, 무아무상 이런 경지에 도달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의학회 사건에 피금되어, 자, 선생님 한번 네모 한번 쳐보겠습니다. 조선의학회 사건에 피금되어 홍은 함흥에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나는 반수 이상 죽었다. 어떡해, 불쌍하네. 그의 여산으로 돌아와 10여 분을, 여기서 분은 난의 어떤 단위죠, 단위. 10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이제 8.15 광복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요. 나는 서울로 갔다. 한교를 지내고 와보니 나는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 성한 것이 2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또 살려 잎이 돋아나게 하였다. 걸란과 춘란이었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징계한 것이다. 꽃이나 불효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난하였다가 그 다음에 여름에 가보니 이거 어떡해. 자, 6.25 전쟁. 그 다음에 가보니 장독대 옆 풀숲 속에서 고해만 엉성하게 남아있었다. 자, 고해란 건 자네, 다 죽고 말라버린 거, 자해만 남아있었다. 그 후 전주로와 양사제에 있음에 소공이 걸란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성군이 풍란 한 덩거를 가지고 왔다. 자, 풍란에는 이런 2가지가 있는데, 자라는 이왕 안서집에서 보던, 예전에 안서집에서 보던 것으로 잎이 넓적하고 웅나는 잎이 좁고 뼈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라는 네 잎이 돋고 옥나는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쳤습니다. 이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인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몇 줄로 쭉 제시를 했어.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요약적 제시. 자, 요약적 제시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여 전 나는 바닷개를 먹고 중독되어 광난이 일어났다. 자, 광난, 흔히 토사광난이라고 얘기하죠. 토사라는 것은 막 토하는 거고, 광난이라는 것은 밑으로 설사하는 거, 이걸 광난이라고 하는 건데, 광난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다려 먹고 나왔으되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나는 곁에 두었다. 하얀 꽃에 몇 송이 벌었다. 방열 청상한 형이 움직이고 있다. 자, 방열 지나다 이런 뜻이었고요. 청상하다 이건 막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덩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그러니까 아플 때,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광난이 일어나서 아플 때 내가 뭐 한 건가요? 난의 향기를 맡았고요. 그리고는 노트에 적었다 했으니까 이 시를 창작하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잎이 빳빳하고도 영롱하다. 자, 이건 난의 특성이죠.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 같은 뿌리를 서려두고, 자,
이런 부정적인 껍질, 썩은 껍질에 옷 같은 뿌리를 서려두고 이렇게 쭉 펴두고, 원래 연꽃도 진흙에서 자라는 거죠. 부정적인 공간에서 자라는 연꽃처럼 청량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다 지금 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빛이다. 자, 자자는 자색, 보라색, 연 이건 연기연, 안개, 그러니까 은은한 자색 빛깔이다 이런 뜻이네요. 높고 조촐한 그 품이며 그 모습이며 그 향이 숲속에 숨겨 있어도, 숲속에 숨어 있어도 아는 이는 알 것이다. 숨어 있는 그 가치를 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완낭 선생이 길네요. 한묵년이 있다든 나는 난에 대한 인연이 있고 난에 대한 복이 있다. 이 웅난에는 백중할 수가 없다. 자, 당회자나 개수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도 이 난초에는 백중,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웅난은 가장 진귀하다. 간죽하수 문주인이라는 식구가 있다. 그도 그럴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소도 없고 난도 없이 되지 않은 서 하나 붙여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요리집에 불과하다. 두실 와옥이라도 고소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술이나 한 병 두었다면 상공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 아닌가.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나는 정신을 기르지 않은가. 자, 이 부분이 이 수필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간단하게만 요약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얘들아, 어떤 방은 아주 화려해. 그리고 광활해. 아주 넓은 방이야. 하지만 뭐가 없어? 난초가 없어. 난이 없어. 자, 이 방이랑 또 한 가지 방은 두실 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두실은 이거 쌀을 재는 단위야. 한두 두두 할 때, 그러니까 좁은 방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와옥, 이것도 마찬가지죠. 달팽이 집이란 뜻이니까 초라한 집이란 뜻이야. 비록 두실 와옥이라도 뭐가 있다면, 난이 있다면 나는 이쪽이 더 좋다라는 것이네. 그죠? 왜? 나는 뭐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정신을 기르는 거니까. 빵과 달리 정신적 가치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이쪽이 더 낫다. 난이 있는 게 더 낫다. 난에 대한 예찬, 이걸 다루고 있는 작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빠른 속도로 우리 한번 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A는 C였어. 썩은 향나무 껍질과 대조적 의미를 지니는 옷 같은 뿌리는, 여기까지 맞네.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잠시만. 자, 옷 같은 뿌리는 뭐의 뿌리였나요? 난초였었죠. 난초. 자, 이 난초는 화려하고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 아니었죠. 화려하고 광활한 이미지는 얘들아 물질적 가치였어. 정신적 가치가 없는 물질적 가치. 그러니까 대응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구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2번부터 5번까지 자, 상식적인 내용이었으니까 선생님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쉽게 확인했어.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 4번, 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4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시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가시가 바로 이종환의 비가였었죠. 그렇죠. 세자가 이역만리에서 지금 풍상, 고통을 겪고 있어. 유배되어 있어. 쉽게 말하면 포로로 잡혀가 있어. 근데 충신이 없었잖아. 그래서 되돌아오지 못하는 이 고뇌가 들어있구나. 정확하게 맞네. 자, 가.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실전에서는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수업이니까 나머지가 왜 틀렸는가 확인해 봅시다. 가시에는 시대적 고난에 맞서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들어있다.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 이런 거 없었죠? 만약 그랬다면 제목이 비가가 아니었을 거야. 슬픈 노래가 아니었을 거야. 자, 3번. 나시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들어있다. 자,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 이런 거 없었죠? 난에 대한 예찬이었고요. 4번. 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들어있다. 자, 냉소적 태도 없었습니다. 잠시만. 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자, 학생들 중에 냉소랑 자조를 갖다 구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냉소와 자조. 냉소는 뭐냐 하면 외부 세계가 부정적이야. 그래서 부정적
외부 세계에 대해서 비판의 웃음을 보일 때, 자, 조롱할 때, 비판할 때 이걸 냉소라고 하는 겁니다. 차갑게 웃는다. 반면에 자조라는 것은 자, 부정적인 이제는 외부 세계가 아니야. 스스로에게. 자, 다른 말로 하면 내면 세계. 자기 자신이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우리는 자조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여하튼간 4번 냉소적 태도는 들어있지 않았어. 자, 5번 가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자, 가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좀 드러나 있었죠. 이상은 세자를 데리고 오고 싶은 건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으니까 회의적 태도. 회의적 태도라는 것은 뭔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희망적이지 못한 낙천적이지 못한 뭔가 부정하는 의심하는 태도, 이걸 회의적 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회의적 태도까지는 아니었어. 가시도. 자, 나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자체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5번도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는 학과 성객을, 아까 세자였죠.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함으로써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정확하게 맞네. 자, 2번 가시에는 박재상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함으로써, 맞죠? 충신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 그와 같은 충신을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정확하게 맞고요. 3번 가시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고 하는,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고 하는, 이거 틀렸죠. 자, 자신이 몸에 하늘 밖에 떨어졌어. 그래서 옷에 구름에 갇혀있는 서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신세는 건불 같구나 라고 얘기했던 거죠. 임금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자,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이었었는데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 잊으려고 하는 했으니까 맞을 수 없겠네요. 정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자, 4번 나시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지어 언급함으로써 난에 대한 애착, 맞네요. 5번 나시는 두실와옥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정확하게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 좀 빠르게 진행한 것 같긴 한데, 자, 두 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